네, 안녕하세요.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2장 원가 요소별 계산을 들어가겠죠. 앞서 노래 한 곡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노무 경비에서 직접 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제품에서 매출원가, 반감비와 원가 매출 넘어간다. 월차손이 연차손이 개정대체 끝나고 원가에게 관리에게 오랫도록 남겠네. 자, 이제 원가 요소별 계산에서 이제 재료 원가 요소하면 먼저 여기서 원가 요소는 뭐가 있느냐? 원가 요소는 첫째,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원가가 있고요. 재료비가 있고요. 두 번째, 노무비, 노무 원가가 있습니다. 노무비. 세 번째, 이제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원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가의 무슨 요소? 원가의 3요소라고 하죠. 원가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 노무비, 제조, 경비 세 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 원가는 재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되는 원가입니다. 그 재료 형태에 따라서 이제 주요 재료, 보조 재료, 부품 원가, 부품 원가, 소모공급기구 비품 원가 이런 것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주요 재료는요, 이 재료 했을 때 여기서 주요 재료는 직접비가 많습니다. 직접비가 많고요. 보조 재료라든가 뭐 이런 거, 공구, 기구, 비품은 이제 간접 원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공구, 기구, 비품 뭐 이런 거, 공구, 기구, 비품, 소모, 공구, 기구, 비품, 소자가 들어가 있네요. 소모,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은 이제 보조 재료처럼 간접 재료에 많이 들어갑니다. 부품 원가는 부품이라 그래서 부품 원가는 주요 재료, 이 주요 재료의 부품은 어디 들어가냐면 주요 재료에 들어갑니다. 주요 재료, 부품은 주요 재료에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원가의 재료도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하나 재료의 기장을 보겠습니다. 재료의 기장은 책에 보신 대로 이제 원래 이제 어디서냐면 외상으로 이제 재료를 사오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분계를 보세요. 어떻게 기장을 하느냐. 우선 재료는 구매계에서 기장하고 원장은 회계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상 매입금으로 사왔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자 50만 원 이렇게 사왔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은 이제 뭐 주요 재료 30만 원, 보조 재료 1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소모 부품, 또 부품비가 부품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제 자산 계정으로 쓰기 때문에 재료라고만 썼습니다. 바로 재료비라고도 써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비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뭐죠? 또 하나 더 쓸까요? 뭐 꼭 쓴다 그러면 이제 부품, 뭐 소모공급 기구는 있다고 치면은 부품비 이것이 5만 원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재료를 매입할 때 분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요 재료를 뭐 썼다 그러면 주요 재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재료를 소비했다 그러면 주요 재료를 소비했으면은 그 분계 나온 대로 차변에 뭐 재료원가, 보존, 부품에서 이제 재료원가가 썼고, 그 중에서 재료원가, 주요 재료를 썼으면 주요 재료는 직접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 주요 재료 이렇게 들어왔으면 주요 재료를 소비했다. 그러면 대변에 주요 재료 이렇게 나갑니다. 주요 재료가 30만 원 이렇게 나갔다 하면, 이것은 두 번째는 주요 재료는 뭘로 나갑니까? 직접비죠. 그래서 주요 재료는 제공품으로 이렇게 갑니다. 30만 원 다 소비했다. 30만 원. 두 번째요. 또 보조재료가 썼다 그러면 보조재료, 책에는 보조재료 나와서가 보조재료 썼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조재료 요리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보조재료 15만 원. 이것은 어디로 가요? 제조 간접비로 갑니다. 재료 간접 원가 또는 제조 간접비 같이 막 쓰겠습니다. 15만 원. 그럼 합쳐서 이제 4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묶어서 지금 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료 원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료 소비했을 때와 또 재료 원가를 또 소비했을 때, 투입했을 때 이렇게 분개를 이룰 수가 있고요. 지금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체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재료 감모 손실이 나왔습니다. 이건 별개니까 재료 감모 손실이 나왔습니다. 재료 감모 손실. 자, 재료 감모 손실인데 이 감모 손실이 하나는 정상적이냐에 따라서 분개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정상적이냐,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하냐. 우리가 휘발유를 사면은 뭐 1% 정도는 또는 2%는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뭘로 하냐면 재료, 둘 다 재료 감모 손실인데 뭐 얼마 금액이 있겠죠? 10%면 10, 5%면 5%, 1%면 1%의 감모 손실인데, 이렇게 해서 재료 감모 손실 또 뭡니까? 재료 원가. 이렇게 재료비입니다. 주요 재료면 주요 재료 좋아요. 그냥 재료 원가라고 쓰겠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재료 원가.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재료 감모 손실인데 재료 원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나가서 뭐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이것은 어디에 쓰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에 재료 감모 손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재료 감모 손실은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시켜요. 실수. 제조 간접비에 제조 간접비에 넣고요. 요놈이 문제입니다. 요거 비정상적인 것은. 이것은 영업에 이제 나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산하고 나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계산할 때 영업외 비용으로 이건 특수한 경우죠. 뭐 누가 훔쳐갔다든가 뭐 도난당했다든가 또는 부저의로 뭐 태풍이나 뭐 이렇게 비정상적이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진이 났다든가 뭐 자연재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는 영업의 비용 속에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 속에 재료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회계 처리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영업의 비용을 하고서 영업의 비용 코드를 쓰면 돼요. 이거 코드가 따로 돼 있어요. 이 코드와 같은 재료 감모 손실이 코드가 두 개일 겁니다. 하나는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코드가 있고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코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코드. 이렇게 각각 코드가 있으니까
전산회계 하실 때 코드 번호를 잘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비량을 결정할 때 계속기록법입니다. 이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량을 결정할 때는 이제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재고 조사법.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은 실제란 말을 실지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실제나 같은 말입니다. 이건 현장에 가서 현지에 가서 실제 조사한다. 후거나 실제 나와. 그러면 실제가 되는 거니까. 실지라는 말을 누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일본 사람이 실지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영어 번역에는 하면 똑같은데 처음에 일본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본 한자가 실지로 쓰기 때문에 따라한 거예요. 근데 뭐 실지나 실제나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실지하고 실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표현이잖아요. 식사하고 밥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하고 성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왼쪽하고 좌측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언어라는 것은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표현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럼 그럼 실제인데 이제 실제로 생략하고 그냥 재고조사법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기록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부기록법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장부기록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재고조사법이라고도 하고, 거기 말대로 재고계산법이라고도 하고입니다. 재고계산법. 또 이렇게도 말하고요. 뭐 표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실지조사하니까는 실사법이라 줄여서, 실지재고조사법이라 실제재고, 실제 뭐 같은 말로 여러분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실사법. 이래서 실사법이라고 하고도 재고조사법이라 하는데 줄여서 재고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고계산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하나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다 이렇게 살면 그 사회는 망하고 맙니다. 적 아니면은 적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꼴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원수야.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에 3끼만 먹어라. 그러면 3끼를 안 먹은 사람은 자기 명령을 거역해서 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한 끼만 먹어도 괜찮다고 한 끼 먹고 2끼 먹으면 2끼 먹고 3끼를 먹어야 돼. 원칙이 3끼를 먹는다. 3끼 안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반대 의견을 틀렸으면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네 편 아니면 내 편이고 말이죠. 다양성 있는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한탄스러워요. 학문도 그래요. 학문도. 무슨 뭐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내용이 맞고 합리적이면 그게 원칙이죠. 아니 무슨 일본말 한자 누가 일본 책 하나 보고 나서 우리말로 그대로 한자를 베껴서 실지라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라고 그랬는데 실제재고가 맞지 왜 우리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일본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원가 쪽에 가면은요 일본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품재고장을 수불장이라고 그러고요. 일본말이 무지하게 원가에 많아요. 더 많아요. 재무회계보다. 세무회계도 많고요. 일본이 잔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일본이 옳으면은 옳다고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틀렸을 때는 좀 틀리다고 고쳐서 쓰는 것도 좋죠. 꼭 일본말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지금 몇 년 전에 써요. 100년 전에 쓰던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일본 한자, 일본도도 자기를 또 고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펑션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펑션. 우리는 기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함수라고 하고 있어요. 함수라고.
함수락이 뭐예요? 상자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수라고 해서 능수라고 하든지, 펑션이 왜 상자입니까? 일본은 고쳤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예.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나라. 그러면서 무슨 쫙 하고 말이죠. 내가 막 여의도를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미친놈들 모여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는.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런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대원군이가 배척했기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세국 정책이 뭡니까? 다양성이 있겠으면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안 됐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 아닙니까? 태국은 다양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되고 살았죠.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은 힘이 없어서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다양성을 영국도 받아들이고 프랑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 받아들여서 하나의 중립적인 위치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 속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는 조그만 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남북 대결하고 있고, 이럴수록 하나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물론 안보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발전이 두드러지고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학문도 다양성을 갖고 연구하고 다른 생각도 존중하고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계산법이 하나 있어요. 역산법. 역계산법이라고 제가 썼는데 역계산법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계산법을 딴 말로 역산법 이렇게도 합니다. 줄여서 역산법. 요새 줄이는 거 많죠. 요즘 학생들이 엄청 잘 줄이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줄여서 했어요. 길면 줄였어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이 얼마나 많으니까 실사법 줄여서 역산법 이랬어요. 이건 장부법 이렇게도 말하고, 그냥 기록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장부기록법을 보겠습니다. 전월 2월 수량 플러스 당월 매입 수량 마이너스 출고 수량이면 당월 재고 수량을 합니다. 이럴 때 뭐냐면은 이 계속기록법은 재고 수량을 모르는 겁니다. 계속기록법은 재고 수량을 몰라요. 요건 특징이 재고 수량을 파악 못한 경우예요. 실사법은 재고 수량이 재고가 파악된 겁니다. 파악된 경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창고에서 이미 조사하기 때문에 나쁜 점이 뭐냐면 장부기록법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원래가. 왜냐면은 이것은 기말에 가야 기말까지는 재고를 몰라요. 재고 파악이 안 돼요. 기말까지는 재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실사를 해야 되니까. 창고에 가서 직접 조사해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부기록법은 장부상으로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당월 소비량을 구할 때 장부상 출고란에 기록된 수량이 합계의 소비량이고 장부상 재고수량에서 실제 재고수량을 빼주면 이제 재고 간무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이거는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은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모든 걸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실제적으로 아무리 장부를 잘해도 실제하고 또 조사하면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차이가 나고 이제 표준원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이제 예정배부라고 해서 예정배부하는 방법을 이제 제조간접비에서는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뒤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재고조사법이 재고조사계산법인데 전월 2월 수량에다가 당월 매입 수량에서
기말 재고 수량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재고가 파악했으니까 그걸 빼주고 나면 소비 수량이 나옵니다. 이건 소비 수량을 알 수가 없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기록법과 그 다음에 실질 재고조사법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역산법은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공식을 보실까요? 그러면 단위당 표준 소비량이 있어요. 단위당 표준 소비량, 그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제품 단위당 해가지고 완성량을 곱해 가지고 거꾸로, 그러니까 단위당 소비량을 단가에 따른 표준 소비량은 뭐예요? 표준하면은 과거 자료를 통계된 거죠. 표준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표준 제품 생산량을 곱해주면 소비량이 거꾸로 나올 겁니다. 역계산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계속기록법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비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소비 단가. 이 소비 단가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이제 이 소비 단가 결정할 때는 실제 원가법하고 소비 단가. 이 소비 단가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책에 있죠. 실제 원가법이에요. 실제 원가하고 그 다음에 예정 원가로 나눕니다. 그러면 실제 원가는 어떻게 해요? 저스티스하겠죠. 정확하겠죠. 그런데 예정 원가는 어떡합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원가는 여기서는 이제 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목에서 배우는 방법을 그대로 써요. 바로 이제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놈부터 먼저 나간다. 그래서 FIFO 이럽니다. First in, first out method. 그 다음에 last in, first out method. 이게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 이렇게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이제 Weight Average Method, WAM법. 이래서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 혹시 이렇게 TAM이라고 씁니다. 요건 일본식 한자 영어 표기인데 Total Average Method인데 미국식으로 씁시다. 가중평균법이라고 쓰는데 총평균법, 가중평균 같은 말이에요. Weight Average Method. 그래서 이제 이걸 총평균법, 이거 가중평균법 같은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가중평균법, 총평균 따로 논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가중평균법. 이건 똑같아요. 토탈 어버리지 메소드, 총평균법.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것은 뭐냐면은 이 WAM 가중평균법이나 토탈 어버리지 메소드, 총평균법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웨이트 어버리지 메소드가 표현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표현의 말을 쓰는데 이 토탈 어버리지 메소드도 지금 쓰고 있어요. 미국도. 그런데 이건 거의 다 이제 안 쓰는 말이고 이걸로 이제 전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전부 이런 걸로 썼죠. 옛날 표현식으로. 아직도 옛날 표현을 쓰고 있는 분도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두 가지 다 쓸 수 있도록 실무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원가는요, 글자 그대로 이제, 예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 소비량에다가 표준 소비 수량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줘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뭐예요? 통계를 내가지고 평균 낸 거겠죠? 예정 배부율. 율자인지요?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정 원가를, 소비 단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은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못하면 안 되겠죠. 요 예정 배부율은 그 예정 제조 원가하고 요것은 예정 제조 원가 나누기 예정 제조 원가를 예정 조업도로 나눈 겁니다. 전부 예정으로 나눈 겁니다. 조업도는
초급도는 뭐라 그랬어요? 생산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에 나죠. 예정, 배부율.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배부하면은 배부란 말이 나오면은 간접비가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가라면은 직접비라고 그러고 간접비는 배부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부율 이럴 때 배부는 이거 간접비로 지금 간접비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어 속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단가는 그 정도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원가를 보겠습니다. 노무비. 재료 노무 경비에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노무비는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간접비는 노무비가, 노무원가가 이제 노무비가 노무원가랑 같은 말입니다. 대표인 게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노무비의 노무원가의 대표인 것이 이제 임금. 왜 임금이라? 월급이지, 월급인데 이제 공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급여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급여가 맞는데 사실은, 근데 급여도 있고 이제 급료도라고 하고 그럽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잡급, 그다음에 수당 이렇게 해서 이제 야근 수당, 종업원들 야근 수당 같은 것은 특근 수당 뭐 이런 식으로. 야근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 나와서 일할 때는 특근 수당이라 그러고,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이것을 이제 우리는 수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수당들을 구분합니다. 배분 절차는 이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직접 노무원가, 직접비는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것이 지급 계산을 보면은 기본임금 플러스 할증금 플러스 각종 수당 하면 임금 지급 총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시간급은 시급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 말이죠. 알바생들 여기 혹시 이제 강의 듣는 분이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도 기니까 알바. 우리나라 참 줄이는 데는 명수예요. 세계적으로. 왜 그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잘할까요? 외국 사람들은 영국 같은 데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 경제 강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못 살아도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뭐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냥 센 나라들이. 그래서 그냥 피부로 느낀 겁니다. 조금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벵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가보면, 저는 거기 인도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애가 인도에 가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인도에 가서 벵글라데시 근무했는데, 여기는 60년대, 70년대인 나라들도 많이 있답니다. 우리 수준의, 경제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시급에서 또 시간급을 시급이라 그럽니다. 시간급제. 그러면 이건 시간당, 1시간당 임률입니다. 우리가 6,000원인가요? 얼마? 6,000 몇백 원인가요? 7,000원인가요? 1시간당 임률 곱하기 작업시간 수 하면은 임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제는 생산량 곱하기 제품 한 단위당의 임률 하면은 임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임금 지급액. 성과급제입니다. 성과급은 임률로 따집니다. 임률은 뭐냐? 능률. 임금에 대한 시간급제 능률을 우리는 임률이라 그럽니다. 생산 능률. 그래서 임금 지급액이 나와서 성과급제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숙련공이라 하면은 이러한 성과급제가 높다는 겁니다.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성과급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소비임금을 계산하는 걸 보겠습니다. 소비임금 계산하면 시간급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시간당 소비
임률을 곱해줍니다. 작업 시간을 수하고, 그러면 이제 소비 임금이 나오는데, 이 평균 소비 임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평균 소비 임률이란 말은 1개월 한 달 동안의 임금 총액을 이 사람 작업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산량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생산 임금 총액을 나누면은 시간당 임률이, 소비 임률이 나옵니다. 그 적정한가 안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비 임률이 바로 이제 전체 월급에서 작업 시간 수를 나누어서 계산하고 다시 이제 임률을 갖다가 실제 작업한 시간을 곱해주면은 소비 임금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성과급제는 생산량, 제품 한 단위당 평균 소비 임률은 소비 임금입니다. 1개월 임금 총액을 뭘로 나눈다? 같은 기간의 총 작업 생산량으로 나누면 평균 소비 임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소비 임금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를 발생합니다. 노무 원가에서 대변에 이제 차변에 노무 원가, 대변에 현금입니다. 요거 나오고요. 자, 소비임금 회계 처리 다시 한번 치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좀 설명드리겠죠. 분계는 꼭 합니다. 자, 직접 노무 원가를 발생할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거기 보십시오. 소비임금 회계 처리. 직접 노무 원가를 발생할 때 차변에 뭡니까? 월급 급여 나가면 현금 나가겠죠. 현금. 만약 현금을 이제 미지급하면 미지급 급여, 또 미지급 급여, 아직 월급 안 주는 경우 미지급 급여. 근데 대부분 월급은 잘 지키죠, 우리나라는. 그걸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월급 못 받을 때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못 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90% 이상은 다 급여를 지급한 거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웠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누님이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보니까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밀려서 이렇게 회사에서 안 나와서. 그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가 나오고요. 노무비도 좋고요. 노무 원가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직접 노무원가를 어디다 대체합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노무원가라고 했어요. 요 노무비는 직접비입니다. 요건 노무비는 직접비. 직접 원가예요. 그럼 노무원가는, 직접 원가는 어디로 뺀다? 제공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비, 직접 노무비입니다. 여기다 직접이라고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대변을 빼고 그걸 어디로? 제공품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 이제 간접 노무비가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를 짓게 하는데, 이 간접 노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노무비가 있으면은 간접 노무비를 이쪽으로 빼고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산재보험이나 이런 보험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료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간접 노무비. 이렇게 부분을 빼고 여기다가는 뭐냐면 제조 간접비 또는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 끝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끝으로 이제 제조 간접 원가를 요것을 대체합니다. 어느 대체할까요? 요것을 대변에 내고요. 그럼 대변에 내면은 뭐가 나요? 제조 간접비. 노래를 불러보라 그랬잖아요. 재료 노무 경비에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에서 어디로 간다? 제공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가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제조 경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조 경비도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빨랑빨랑 생각을 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같은 데 시간이 한 문제를 더 풀고 못 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한 것은 굉장히 폭넓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우리 교재가 공무원 시험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문제는 사지선다지만은 오지선다도 5개 되면 오지선다면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별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적 경비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